감독님과 또 오늘 특별한 게스트죠. 이 영화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이 창작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시인의 시와 어우러지는, 그래서 아마 이 영화 보시고서 나태주 시인의 시를 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나태주 시인의 시가 영화로 만들어지면 이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셨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 좋은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를 잘 보셨나요? 네. 네, 저희가 그 소풍 이 손수건을 나눠드렸는데 혹시 뜯어서 이렇게 눈물을 훔치신 분들 계실까요? 저는 사실 저도 이거를 가지고 가서 펑펑 울겠지 하고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눈물을 좀 찍어내려야 되는 영화더라고요. 가슴에서 이게 뭔가 이렇게 펑펑 울리기보다 가슴에서 살짝 뭔가가 울컥하고 올라오는데 그게 나의 감정인지 그 내 어머니를 바라보는 감정인지 아니면 떠난 우리 할머니를 바라보는 감정인지 잘 모를 정도로 뭉클한 게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은 또 영화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먼저 저희 오늘 초대한 게스트분들과 인사 나누면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인사를 좀 드릴게요. 관객분들과 소풍으로 만나게 되셨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릴게요. 저는 소풍 감독 김용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 극장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특히나 이제 지금 시간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바깥 활동, 오늘 날씨 너무 따뜻해가지고 하는 시간인데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셨는데 어떤 느낌이세요 지금? 네, 감독으로서 너무 영광스럽고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일단 이 영화를 좋게 봐주시든 또 좀 부족한 면을 호되게 봐주시든 영화에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되게 봐주셔도 괜찮다라고 하셨으니까 이따 질문 타이밍에 감독님께 호된 비판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시다면. 네, 또 이분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나태주 시인님께 먼저 아마 이제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을까 궁금하실 텐데 마이크를 드리고 인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객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여기 앉아서 영화를 본 관객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공주 살고요. 시 쓰는 사람입니다. 나태주인데 나태주가 또 하나 있어가지고 그 젊은 나태주가 그냥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나는 늙은 나태주라 뒤에 있습니다. 시 쓰는 시태주고 네. 그리고 노래하는 이 가수는 지가 가태주라네. 네. 가태주가 아니라 그냥 가수 태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나태주입니다. 우리 김용균 선생 그 공주 왔는데 나는 이렇게 유명한 분인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대충 인사하고 말았는데 그때 명함도 못 드렸던 것 같아.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유명하신 분을 몰라봐서 미안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몰라와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나태주 시인님께서 이렇게 유명한 감독을 몰라봐서 죄송하겠다고 먼저 말씀을 꺼내시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그때 몰라봤던 감독님의 작품을 네, 오늘 많은 관객분들과 같이 보신 거잖아요. 네, 네. 아마 이제 그 호된 비판은 시인님께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비판을 해요. 감동했던 그 얘기를 같이 나누면 되겠지요.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배우 착 잡혔어요. 그 김영호 선생, 남은희 선생 나이가 나하고 좀 위시지만은 비슷해요. 내가 80이니까 어떡하나 그런 생각. 그래서 이 영화 속에 있는 저 주인공들이 내가 아닐까. 그래서 눈물이 펑펑 나는 게 아니라 눈물이 찐득찐득하게 났어요. 찐득찐득하게.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눈물이 아주 불편한 거야. 그냥 펑펑 나는 게 아니고 뭐가 찔끔 나다가 껄쩍지근하게 났어요. 껄쩍지근하게. 여기 계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비슷한 생각이 들 텐데.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새끼들, 그 자식들. 네. 새끼들, 이 새끼들. 그 자식들이 왜 그래? 네 집이나 내 집이나 왜 그래? 다.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자식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내가 네. 시를 쓰긴 썼어요. 그리움, 네. 가지 말라는데 가고 싶은 길이 있다. 만나지 말자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지 말라면 더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일이 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리움 바로 너다. 이 얘기를 뭐 유재석 씨한테 그 앞에서 네. 퀴즈에서 얘기했더니 뭐 자기도 그렇다고 그러던데 이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걸 내가 했거든요. 네. 시 쓰지 말라. 선생이나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논 사달라. 그래 나는 시 쓰고 바람 잡고 돌아다녔고. 근데 이제 우리 자식들도 그렇지 않나? 어?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건가?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영화에서는 그 두 분이 소풍으로 풀었어요. 바람 쏘이고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고 그리고 다 손에 쥐었던 임영웅 노래처럼 그 모래알갱이를 다 놓아버리는 놓아버리는. 그래서 저도 이제 5년, 10년 이내로 이렇게 놓아버리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언젠가는 놓아버릴 때가 있다. 어찌할 수 없이 놓아버릴 때가 있다.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생각을 이 영화를 통해서 같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여러분 그 영화에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속속들이 이 영화가 가고자 하는 방향,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은 원했던 반응들을 나태주 시인님이 총 정리를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감상평을 들으셨는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뭐 지금 이제 그 여기 남은희 선생님을 비롯해서 또 이렇게 김영욱 선생님, 박근영 선생님까지 배우분들의 그 연기 연수 총합이 200년이라고 해요. 각각 이제 그 뭐 70년씩 벌써 이렇게 연기에 매진을 해오신 분들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작품이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화면으로 봤을 때 정말 주름살 하나하나가 연기를 하고 있고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있고 스토리를 끌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저는 감독님께서 이제 이분들과 작업을 하시면서 이 영화를 관객분들에게 어떻게 가닿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지금 나태주 시인님이 말씀하신 이 눈물이 찐득찐득 껄쩍지근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눈물의 농도를 감독님이 좀 화답을 해주셔야 됐을 텐데 이 눈물의 농도가 맞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도 제가 저희 이제 처음에 우리 김영옥 선생님, 남문희 선생님, 박근영 선생님을 처음 만나뵐 때 이 작품의 시나리오는 보고 오셨는데 이분들이 정말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연기를 하실 건지 이런 걸 감독으로서는 되게 궁금해하게 되잖아요. 너무 궁금한데 이게 사실은 감히 짐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은 이제 이렇게 감독이랍시고 이제 대표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이 작품에 대해서는 감독이 제일 잘 알고 감독이 어떤 중심이 돼서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다. 이런 역할을 부여받아서 제가 이 자리에 또 나오고 이러는 건데 이전 작품들은 그런 생각이 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네. 이 작품은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저도 부모님을 먼저 보내드리면서 이제 부모님이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돌아가시는 것까지 이제 옆에서 지켜봤지만 이 영화에 나오는 그냥 해웅이 같은 입장인 거죠. 그래서 저 때는 내 문제에 더 방점이 찍혀 있었고 그래서 부모님이 아파하시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그분들을 좀 덜 아프게 하겠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모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만 했지 뭐 그분들의 어떤 마음, 당신들의 정말 심정이 어떤지 방금 표현해 주신 이 찐득찐득함이라는 게 너무 참 시적인 표현이신데 이게 정말 어떤 건지는 지금도 사실은 솔직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제가 그 배우분들을 모시고 그 80대 이야기를 80대 당사자가 연기하는 얘기를 내가 과연 흔히 말하는 디렉팅, 그죠? 이 조율을 하고 연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정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덤벼들었는데 막상 할 때 되니까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날이 다가올수록 갑자기 조금 다른 얘기가 돼버린 것 같은데 네, 이제 네. 핵심은 네, 잘하고 네, 계신 제가- 네, 잘하고 계세요. 제가 이 잘하고. 마음을 알 수 없다. 솔직히는 알 수 없다. 너무 죄송한 말씀이시죠. 너무 무책임한 말이고 이걸 아는데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결이 아니라 제가 그 배우님들하고 연기했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민을 했지만 답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답이 없어서 선생님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제가 흔히 말하는 배우와 감독으로서의 디렉팅이라는 게 이 작품만큼은 제가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 저 아. 감독님이 잘 생각하시고 잘하신 거예요.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80살 먹은 사람의 생각은 80살 먹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감독께서 아무리 나이가 뭐 많아도 뭐 70 안 됐을 거 아니에요. 60 네, 네. 아직 60도 60 안 됐을 거 됐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면 60 안 된 사람이 어떻게 80 넘은 사람이 그 생각과 세상을 돌아보는 걸 아시겠어? 그래서 그 노래란 그 배우분들에게 알아서 하시라고 해서 이렇게 큰 것만 보내드리고 또 제시하고 그 안에서 당신네들이 해석하고 그리고 그 주인공에 몰입해서 그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야말로 그렇게 연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매우 잘하셨다. 그리고 네. 감독으로서 그 배우의 캐스팅도 잘 됐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열심히 또 하신 그것이 김영옥 선생이 제 네. 책 하나를 그쵸. 통으로 한번 읽으셨어요. 네. 나태주 시인님의 읽으셨는데 네. 그때 나하고 그 죽음에 대한 저 영상을 찍었는데 내가 먼저 찍고 내가 인천으로 가고 그 다음 시간에 김영옥 선생이 찍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빨리 찍어야 되겠다. 그 죽음에 대한 영상 TV 그 웰다잉 그래서 내가 먼저 얘기했고 그분이 두 번째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계획이 있다 그러시더라고. 다음에 할 일이 있다. 그게 바로 남은희 선생하고 같이 네. 지방에 내려가서 그 보니까 순천인가 남해 가신 것 같아. 남해. 그래서 이 영화 찍으신 것 같아요. 아, 네.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는 과정도 나태주 시인님께서 지금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감독님께서 디렉팅도 놓았다고 하셨고 손에서 떠나보냈다고 하고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도합 200년의 연기 경험이 있는 배우분들이 좀 이끌어간 게 아닐까. 감독님이 역으로 캐스팅을 당한 게 아닐까. 그리고 또 나태주 시인님의 참여까지 어떻게 보면 또 김영옥 선생님과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참 이게 만들어진 게 좀 운명이다, 인연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영화를 만드시는 데 있어서도 크게 작용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작업과 어떻게 다르셨는지 이번 작업이.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전작들은 이제 감독이 중심이 돼서 주도적으로 이제 리더하고 좀 끌고 가고 좀 카리스마를 예, 보이셨는데 좀 그런 필요도 좀 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작업을 했는데 이 작품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바람 같았어요. 이렇게 흐르는 대로 물처럼 바람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게 제가 강제할 수도 없었고 강제해서도 안 되는 흐름 같았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약간 운명 같은 힘을 얻고 좀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된 거는 좀 특별한 힘이 작용했는데 그 중에서도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세 분 배우님들의 에너지로 이 작품이 끝까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영화란 건 조금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몇 편 경험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대중예술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정말 이거는 뭐 소설도 그렇고 뭐 많은 회화도 그렇지만 그냥 공개되는 순간 오롯이 관객들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요. 이게 겸손하게 하신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겸손하게 네. 내드리고 그리고 물 흐르듯
그렇게 가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회적인 필요, 사회적인 욕구. 지금 이 사회가 뭐 정부의 정책을 뭐 지금 선전하거나 뭐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저출산 고령화 이게 그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앞으로 몇백 년 안에 지상에 한국이 사라질 것이다라고는 그런 얘기. 내가 이제 충남에서 문화원장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네. 도청에 들어가서 얘기를 보면은 다른 돈은 모르겠는데 충청남도에 저출산 고령화 과장이 있어요. 저출산 고령화를 담당한 과장이 있다고요. 그 문제만 이제 어떻게 관리하는. 저출산을 과장 혼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령화를 어떻게 막겠어요? 그만 죽으라고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어요? 네, 네. 나도 죽으라면 싫을 텐데. 그래서 바로 그 문제. 자식들은 속색이고 길을 못 찾고 있고 맞아요. 서로 엉키고 서로 힘들고 넘어지고 혼란이 있고 네. 그래도 잘 살아온 노인애들은 이제 사라져야 되고 그런데 파킨슨병에다가 허리 척추병에다가 뭐 뇌종양에다 세 사람이 다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아주 필요한 시기에 네. 아주 필요한 얘기를 잘 꺼내셨다. 그래서 내가 이 영화 상당히 보면서 나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찝찝하다. 내 문제 같아서 네. 저게 낫지. 네. 아이고 지겨워. 인생이 네. 지겨워요. 네. 아니 지금 나태주 시인님이 짚어주신 부분들이 아까 이제 그 눈물은 찐득찐득하다 그리고 껄떡한 그런 이제 그 물기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정말 지겨워요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제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이 영화가 마냥 뭔가 이렇게 자극적인 감정을 끌어내지 않는다라는데 김용균 감독님이 그간에 했던 영화의 저력이 느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에는 이 지금 그 80대 노인들이 바라보는 지금의 현실, 자식과의 관계든 아니면 진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픈 그런 부분이든 모든 것들을 굉장히 현실적인 톤으로 어떻게 보면 과장하지 않고 그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절제하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드라마를 만들 때는. 그래서 감독님한테 그것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조율하시고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알아서가 아니라 저는 부모님이 아프시고 저희 어머님도 이제 요양병원 생활도 하셨거든요. 옆에서 지켜본 걸 그냥 고스란히 옮긴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시나리오에 있는 것이고 이제 배우님들은 알아서 연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니 제가 조율해야 될 것은 이걸 조금 사실적으로는 전달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어떤 비난이나 뭐 어떤 곳을 특정한 곳을 이렇게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이 이렇다. 우리 모두가 늙고 죽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누구나 편안하게 가고 싶어 하는데 정작 부모님 당사자분들이나 그 바로 모시는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가는 게 그러면 편안하게 잘 가는 거지? 정말 소풍처럼 간다는 표현이 어떻게 하면 가능한 거지? 이거를 저부터도 깊이 있게 알았다기보다는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나서야 요즘 뭐 통계 같은 거 보면은 다들 댁에서 돌아가고 싶다. 네, 자식들의 네.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둘러싸여서 편안하게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사실 엄청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두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기 나누지 않고 있다가 저희도 그랬어요. 어느 날 중병이 들어요. 그러면 그냥 병원으로 가요. 그리고 요양병원에 가요. 그러니까 아파하시는 거 어떻게 하면 조금만 덜 아프게 만들어 드릴까 진통제 계속 드리고 그리고 제대로 못 드시고 그리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어느 날 황망하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구나. 장례식장 가면 왜 모든 자식들은 황망하게 보내서 정말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뒤늦게 모든 자식들은 울까. 그거를 저 역시도 바보처럼 겪고 나니까 온전히 알겠는 거예요. 그 과정을. 자식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됐죠.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부모가 됐는데 내 차례가 됐는데 나는 그러면 조금 먼저 경험한 걸 토대로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이런 얘기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나는 좀 더 그러면 부모님한테 좀 죄송하지만 나는 좀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아파하다가 사랑하다가 행복해하다가 갈 수 없을까?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차례가 되니까 이제서야. 그래서 이런 죄송한 마음을 좀 담았고요. 그 김영균 선생이 상당히 휴머니스트예요. 상당히 아주 뿌리 깊은 휴머니스트고 이 영화의 그 기본은 측은지심이에요. 인류가 가진 가장 좋은 말 중에 가장 좋은 말이 측은지심이에요. 공자님이 이제 인이라고 그럴 때 어지린 이게 제일 중요한 어지린인데 어지린의 근본이 뭐냐? 그걸 다시 풀어보면 측은지심이고 석가님이 말씀하신 자비심이라는 것은 사랑하고 슬퍼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면 슬퍼지나? 슬퍼하면 사랑해지나? 나는 그 생각을 어리석게도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 말씀이 맞아요. 나는 기독교 신자인데 슬퍼하면 사랑해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슬퍼져요.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면 슬퍼집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있는 젊은 청춘들도 알을 거예요. 자기네들 마음속에 누군가를 가슴속에 간직하고 하루 이틀 견디고 살다 보면 왠지 슬픈 거야. 그렇죠. 네. 울컥해지고 걱정하는 그 마음. 봄에 푸르러지는 보드나만 봐도 그게 내 마음 같고 그래서 석가님의 이 자비, 공자님의 그 측은지심, 뭐 예수님의 긍휼 이게 다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김영균 선생님 내가 지금 처음에 잘못 봤다는 게 그거야. 그냥 그런 우리 문학관에 오시는 그냥 손님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네네. 아주 깊은 안목을 이 영화를 가지고 하셨어요. 그래서 측은지심, 안쓰럽게 보는. 그래서 그 보면은 그 아들도 끝에 가서는 다 내버리고 할 날들이 다 돌아와서 그 나문희 선생이 그랬잖아요. 옛날에도 내가 너를 믿었고 앞으로도 너를 믿을 거야. 나는 그게 어머니 마음이라고 생각해. 네. 그대로 저기 시나리오 그렇게 있어요? 아, 네. 우리 여자 제작자가 쓴 대사예요. 어. 어머니 마음으로 정말 썼나 봐요. 네, 네.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면서도 지금 나태주 시인님 말씀처럼 때로는 내가 이제 그 해웅의 마음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도 마구 생각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 영화 속에 이렇게 뒤늦게 친구들을 만난 이 주인공의 마음이 되기도 해서 또 이렇게 또 이제 아픈 마음도 많이 들 텐데 이게 다양한 시각에서 이 영화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거가 이 영화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영화를 보셨지만 5년 후, 10년 후, 또 20년 후 이 영화를 보시면은 다른 또 캐릭터에 내 마음이 대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사실 이 영화에서 지금 저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공포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 점점 느껴지실 테고 또 이렇게 나의 부모님을 봐도 때로는 그 공포가 몰려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포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영화에 두 가지 솔루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는 굉장히 그 유머러스함을 잃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인물들이. 그래서 진짜 정말 어이없는 대사들을 감독님이 쓰셨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집 내줄게 하니까 시집은 내가 가는 게 빠르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시인님이 마침 나오기도 하셨지만 그런 웃긴 대사들은 좀 감독님의 그 아재 개그에서 나오는 건가요? 어디서 나왔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어른들 또는 부모님들이 하는 말을 듣고 따라한 거죠. 네. 그리고 그 김영옥 선생이 이제 나문희 선생이 갔을 때 달력 뒷장에다가 시 쓰잖아요. 네네. 그게 노인네들이 하는 짓이야. 나도 그 어디 가서 밥 먹다가 그 식당 주인이 시 풀고 써달라고 그러면 처음에는 종이 없어요. 그러면 달력 뒷장 없어요. 달력 뒷장에다 쓰는 게 제일 좋아. 네. 그게 종이도 두껍고 아주 좋아. 그런 거. 그리고 또 네. 그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작가가 잘 아셨겠지만 문해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 중에 나이 드신 분 중에
그 70, 80이 됐는데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 그분들을 이렇게 해석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시 대회를 그 교육부에서 하거든요. 근데 심사를 여러 번 했어요. 했는데 그 시가 기가 막혀요. 영감아 땡감아 왜 일찍 갔어? 아직까지 남았으면 내가 잘해줄 텐데. 어떤 할머니가 쓴 시예요. 영감아 땡감아. 이 딱딱 운율이 맞네요. 영감아 땡감. 영감. 그러니까 이 자기 남편이 감인데 땡감이라 얘기해요. 일찍 갔다 얘기야. 일찍 갔어. 지금까지 살았으면 내가 잘해줄 텐데. 그런 게 개그지요. 그래서 노인네들은 그 슬픈 상황 속에서도 한 번씩 돌아봐서 네. 한 번씩 웃으면서 네. 그걸 인정하는 그런 너그러움이 있지 않을까. 그걸 너무 잘 살리셨어요. 네. 너무 아마 이제 그런 웃음을 찾았기 때문에 그 아픈 시간들을 견뎌오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익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것들까지 인생에서 그 얻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솔루션을 찾자면 저는 역시 이 영화에서 이제 80이 되고 나의 어떤 그 마지막을 향해 가는 그것들이 결정되어 있다고 믿는 그 슬픔 속에서 16살 때 한때 이렇게 되게 이렇게 그 말랑말랑한 그런 멜로의 기운이 있었던 친구를 그리고 또 이렇게 평생 함께 할 것 같던 우정을 다시 만난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연과 친구 그리고 나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또 메시지이기도 한데 감독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또 중요성을 두셨는지. 네, 이 영화에서 저도 이제 16살이라고 표현한 게 너무 뭐 바로 떠오르겠지. 우리가 이팔 청춘 하면 16살을 보통 기준으로 가장 생기 있을 때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16살이. 그때를 이제 상징한 거고요. 이건 저도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갑자기 저는 그런 생각으로 대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너무 이제 연로하셔서 사실 좀 치매도 오시고 이러면은 우리 엄마가 다시 아기가 됐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건 이제 말 그대로 아기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을 때 그건 이제 약간 퇴행이라고 저는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것까지는 좋은 의미로 이제 포장하지만 사실은 퇴행인 것 같은데 그런 상태가 아니라 제가 이제 아직 환갑이 이제 내일 모레밖에 안 되는 아직 너무 젊은 애기인데요. 네네. 이제 60이 되고 70이 되고 이럴수록 선생님 저는 이제 또 제 생각에는 은퇴도 보통 하곤 하는 나이잖아요. 60, 70이 되고 이러면 이제 세상에서 입신 출세를 하기 위해서 애쓰고 집안 사람들을 걷어먹기 위해서 특히 이제 가장들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가장들은 온갖 성공을 위해서 애를 쓰는 시기가 이제 30대, 40대, 50대를 지나서 이제 은퇴도 하고 그러면은 저부터도 약간 그걸 느끼는데요. 다시 정말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아요. 몸은 조금 고장이 자꾸 나고 자꾸 이렇게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 거꾸로 마음은 점점 젊어지는 거예요. 네네. 이거를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영화에서의 그 배우님들처럼 첫사랑이 저보다 더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마음이 저보다 더 순수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했었고 그런 말씀을 또 저는 배우님들한테는 여쭤봤을 때는 정말 그렇다라는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네. 선생님도 혹시? 네네. 다시 소년과 청년의 마음이 된 김용균 감독님께서 또 이렇게 나태주 시인님께 지금 상태 점검을. 예. 그 이 영화는 그 내가 그 미나리도 봤거든요. 네, 영화 미나리. 네네. 미나리. 근데 이 영화도 그 국제 무슨 대회에 나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상도 받고. 왜 그러냐면 이 노인의 문제가 한국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쓴 책 중에 지금처럼 그렇게라고는 저기 저 광양에 사는 90세 먹은 할머니하고 그림 그린 것하고 같이 네. 책 쓴 것이 있어요. 그분의 그림에다가 내가 시를 넣었는데 나는 70대 중반 후반이고 그분은 90대인데 그 책이 중국 대만에 나갔는데 대만 사람들이 그 책을 들고 와요. 아. 지금처럼 그렇게. 네.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도 이 늙음의 문제, 노인의 문제, 웰다잉의 문제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공감하고. 공감이 되죠. 그래서 이 영화가 국제 대회도 좀 나가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데 네. 나는 이 영화에서 좋았던 게 그 첫사랑의 그두 사람이 만났다는 거예요. 저렇게 잘 만나서 상당히 이상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나도 사실은 작년도에 그 첫사랑이라고 네. 그럴까 첫 번째 나를 쓰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네, 네, 네. 여기 우리 집사람 여기 왔는데 그런데 이런 말씀을 또 우리 집사람이 깜짝 놀랄 거예요. 네, 지금 여기서 발표하신 거죠?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지 뭘. 근데 조금 들어볼까요? 네, 네. 쉬워요. 롯데 잠실 롯데 백화점 식당에서 만났는데 꼭 만나게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네. 우리 여자 동창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자기네 세 사람이 나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내가 15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좋아해서 시를 쓰게 된 그 계기가 된 여자예요. 어머머머. 그런데 먼저 이제 나를 오라고 한 여자분이 먼저 와 있었고 내가 다음에 갔고 이제 두 여자가 더 왔어요. 여자분이 동창인데 와 근데 그 여자분 말이 섬뜩하대. 아 여기서 지금 공포로 갑자기 장르가 네, 바뀌는 섬뜩해요. 건가요? 네네 멜로였는데 네. 멜로까지도 아니고 그냥 근데 딱 들으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 머리가 완전 백발인데요. 예. 네. 내 머리가 완전 백발인데요. 아 이게 첫 번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 만나시기 전에 이제 벌써 그거의 들어오면서 두려움이 날 보고 인사를 일어나서 했더니 안녕하세요도 안 하고 내 머리가 완전 백발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미완성 문장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동기였기 때문에 그 고향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가 이거예요. 그때 그곳의 기억들은 모두 다 지웠는데요. 그래 썰렁하더라고.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와 그분이 이걸 영상으로 볼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 사람이 맞아? 그때 그 15, 16시 때 만났던 그래서 전혀 흔적이 남아있지 않아요. 몸에 얼굴에 맨들이조차도 없고 물론 16살 먹은 소녀가 80이 넘었지만은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마음이 좀 심각했어요. 그래서 네. 괜히 왔다. 괜히 만났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영화 속에서는 네. 아주 행복하게 잘 만나고 그렇게 돼서 부럽다. 박근영 씨랑 남은희 씨랑 부럽다. 저는 소풍이 너무너무 현실적인, 현실 가능한 어떤 그 영화적인 어떤 재현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영화의 현실은 이렇게 차이가 크다라는 걸 또 나태주 시인님의 첫사랑과의 해후를 통해서 이렇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모님이 와 계신데도 이렇게 그 만남을 지금 오늘 처음으로 얘기해 주신 나태주 시인님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가 될 일이 아니라 혼날 일인데. 네, 뭐 집에 돌아가시는 길이 부디 편안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또 오셨고 이렇게 귀한 자리를 발걸음을 해주셨는데 미리 사전에 사실 이 영화를 보시면서 10대, 20대, 30대 그 나이대에 따라서 시인님께 가지는 질문들이 다르지 않을까, 또 감독님께 가지는 질문들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문을 좀 준비를 했어요. 미리 좀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서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나이대로 좀 가는 게 좀 이렇게 짜릿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10대 관객분께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그 세대별 고민 사연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에 사는 신규리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네, 약간 라디오 진행하는 것 같은 생각. 네, 현재 예술고등학교 미술과에 있습니다. 진로를 영화 쪽으로 바꾸고 싶은데 도전할 용기가 안 나서 고민입니다 하셨습니다. 이거는 진짜 감독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마 10대 때, 20대 때 이런 생각하셨을 때 집안과의 마찰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은 답변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최대한 짧고 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주저리 되지 않을까 걱정을 조금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좀 사연이 있거든요. 예술을 하고 싶은 마음은 확실히 있는 분 같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다른 분야로 가시는 거를 그냥 권하지 않고요. 미술에서 지금 영화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음악일 수도 있고요. 다음에는 문학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술 안에서도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죠? 분야가 산업 디자인도 있고 컨템포러리라고 얘기하는 분야도 있고 뭐 흔히 말하는 모네처럼 뭐 전통 회화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생각보다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다양성을 조금 더 공부해 보시고 알아보시고 영화도 뭐 그냥 단순히 감독이 되고 싶다 하면 감독 되긴 쉬워요. 감독 되긴 쉬워요. 근데 어떤 영화를 만들 건지 네. 그리고 그 영화로 어떤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를 물어보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그 답은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의 저한테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예술 분야 어떤 분야를 하셔도 다 일맥상통함이 있고 뭘 선택하셔도 좋다. 그러니 어떤 걸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겁낼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기를 가져라. 일단 시작하라. 네네. 그리고 그 크게 볼 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인생에서는 중요한 것이요. 그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장 가서 이제 좀 정해진 시간 일하고 페이를 받는 거 그거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근데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이 하나가 돼요. 그게 안 된다면 그래도 그 하고 싶은 일을 놓지 말아야 돼요. 네.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행복이 옵니다. 그거 젊은 분들 잘 모르겠지만은 짐작은 갈 거예요. 네. 뭔지 모르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마음이 따뜻하고 편안하고 좋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면 좋잖아요. 네. 바로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근데 놀랍게도 우리 세상, 우리 가정, 우리 삶은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거를 조화롭게 잘 지금부터 조절하면서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진짜 이거 너무 핵심적인 말씀을 또 나태주 시님께서 해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고 싶은 일을 이 두 분의 말을 이렇게 총합해 보니까 그냥 해라. 일단 시작하면 거기서 또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10대의 고민은 아마 이제 이런 이제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내가 해도 될지 도전해도 될지 이런 고민이 있었다면 20대의 고민으로 조금 넘어가 볼게요. 네, 이분은 익명의 이제 이게 이름을 밝히시기는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질문 주셨는데, 네, 저도 고민될 것 같아요. 아직 하고 싶은 걸 찾지 못해 고민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20대 때 아마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중에도 20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관객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남들은 다 뭔가 이렇게 벌써 이루고 있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나는 아직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못 찾고 있다. 이럴 때 되게 초조하잖아요. 네. 답이 없어요. 20대를 답이 없어요. 거쳐왔던 20대를 생각하시면서 좋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이에요. 아직 하고 싶은 걸 못 찾으신 거죠? 그렇죠. 핵심이. 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싶은 걸 못 찾은 채로 시간이 이렇게 계속 지나가도 괜찮은 건가요? 라고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뭐 하고 싶은 걸 찾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선생님 표현처럼 재밌는 거, 내가 재밌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은 좀 걱정하실 수 있죠. 계속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만 계속 하고 있으면 눈칫밥 먹잖아요. 부모님은 걱정하시잖아요. 그건 부모님이고요. 부모님 걱정은 부모님이 하게 그냥 냅두세요. 20대 분은 자기가 재밌어 하는 거를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게 없는 게 정말 문제 아닌가요? 없다 그러잖아요. 그쵸. 재밌는 게 없는 게 문제일까요? 없는 게 문제예요. 없는 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찾아야 돼요. 혹시 그분에게 물어보고 싶어. 네. 너무 높게 보거나 너무 특별하게 보거나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그런 거 아닌가? 내 주변에서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만화 보기 좋아하면 만화 보는 거예요. 네, 네. 만화 보다가 만화를 보는데 만화 평론가가 될 수도 있고. 그쵸. 네. 만화를- 만화 많이 보다가 봉준호 감독 되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네. 만화 보다가 네. 그리고 뭐 나는 그냥 무협수술 좋아해. 하다가 계속 읽다가 물리가 딱 터가지고 네. 내가 써봐야 되겠다. 이거보다는 내가 더 잘 쓸 수 있다. 그래서 대가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20대라니까 한 20년은 더 기회가 있으니까 40대까지 못 찾으면 큰일 나. 그래서 40대 이전에 찾아야 돼. 그래서 찾아서 자기 길을 가졌으면 서둘지 않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서둘지 않는 동안 막 그 주변에서 시선을 막 너 뭐 하는 거니 하면 자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몰아치는 거 네네. 그거 조금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건 또 딴 얘기인데 네. 건강에 대해서 제일 나쁜 게 뭐냐? 건강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글을 어떻게 쓰는데 글 잘 쓰는데 방해가 제일 되는 건 뭐냐? 잘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춤을 추는데도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멋지게 춰서 최고의 춤을 춰야 되겠다. 그게 더 나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제 수준대로 쓰는 거예요. 추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네. 네. 제 수준대로 자기 그냥 생긴 대로 놀아라 그 소리야. 네. 네. 어.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생긴 대로 놀아라. 어. 감독 영화 만드시면서 너무 잘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 네, 안 너무 하셔야 공감하고요. 되는- 네, 네. 저도 사실은 그 컴플렉스가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자꾸 남하고 비교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뭐 지금 봉준호 감독이 되고 싶단다고 되겠습니까? 그런 거 자꾸 아니, 욕심내고 이러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쪽은 그쪽이고 이쪽은 이쪽이에요. 네. 그쪽은 반전에 아주 놀래키는 선수고 네. 이쪽은 사람 마음에 그 마음속에 찐득찐득하고 껄쩍지근한 눈물을 올려오는 데는 그렇죠. 아주 네. 원유 같은 눈물. 원유 같은 눈물. 네. 네. 그러니까 모든 기름이 합성이 돼 갖고 이게 그 분리가 안 돼 갖고 찐득찐득해. 저게 네. 아버지 건지 내 건지 우리 새끼 건지 이웃 건지 이게 원유처럼 그래 껄쩍지근해. 네. 확실하지가 않아. 이 타이밍은 감독님께 네, 원유 같은 그 산유국이라고 하죠. 네, 산유국 같은 이런 영화를 만들어 주신 감독님께 박수를 좀 그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저희 그 30대 질문 하나만 더 한번 풀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33세의 이분도 익명이신데 결혼 문제가 고민입니다. 질문이 꼭 결혼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결혼을 두 분 다 하셨으니까 두 분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각자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반성이자 아니면은 또 이렇게 사모님이 와 계신 가운데 결혼에 대한 얘기를 또 하셔야 되는 위험 부담도 있습니다. 해야 돼요. 네네. 해야 돼요. 결혼하면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것도 해야 돼요. 부처님은 결혼해서 애 낳았을 때 라후라, 고난의 씨앗, 짐덩어리, 고민덩어리 그래서도 해야 돼요. 네. 서양의 철학가 그랬잖아요. 해봐라 후회할 거다. 해보지 말아봐라 후회할 것이다. 근데 나태주가 거기다 달아요. 그래도 해보고 하는 후회가 더 낫다. 네. 해봐야 돼요. 네. 해봐야 되지. 왜 안 해봐요? 네. 그리고 결혼하면 좋은 게 늙어서 좋아요. 늙어서 좋아요. 늙을 때 이렇게 같이 올 수 있던 파트너가 있다는. 네. 네. 나의 가장 소중한 오직 한 사람. 네. 아까도 내 편 들어줬다고 하잖아요. 내 편인 한 사람이 있다고요. 네. 아까 만난 첫사랑 그 사람은 절대 내 편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분은 그분의 또 이렇게 내 그건 뭐 편이 물을 것도 있으실. 없어요. 난 뭐 알지도 못하니까. 네. 그건 나 혼자 꿈꾼 얘기고. 네. 그래서 해야 돼.
아까 첫사랑 이야기는 이번 이야기로 완전히 만회가 된 걸로. 네. 감독님, 네, 결혼. 아, 네. 저도 선생님 말씀처럼 단 하나 내 편이 마지막까지 있는 거가 너무 큰 힘인 것 같아요. 그래 그런 의미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저희 딸도 결혼 네. 생각이 없어요. 요즘에 좀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딸한테도 결혼해라 이렇게 말하면 더 안 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말을 좀 표현을 바꿨어요. 나이 들어서까지 네 편인 진정한 친구가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 네. 그게 어떤 류의 가족이어도 상관이 없다. 근데 꼭 한 사람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돌려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어떤 결혼이라도 형태든 그럼요. 상관없다.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굉장히 또 파격적인 제안을 따님분께 네. 하신 네. 어떤 또 이제 따님이 길을 걸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가족을 또 알고 있어가지고 네. 저희 그러면은 이 그 세대별 고민을 좀 풀어봤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결정을 하실 때도 좀 중요한 그 화두를 던져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또 이렇게 영화를 보시고 소풍이라는 제목만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이렇게 저는 이 영화의 마지막에 이제 그 이명 씨의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 진짜 원래 노래 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마음을 울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노래를 들으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고 어떤 목적으로 오셨던 그 이상의 것을 얻어갔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은 또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또 영화를 보시고 하시고 싶으신 말씀도 있으실 것 같고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호된 비판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혹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네, 같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질문이 원래 제일 잘 안 나오는데 두 번째가 되면은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용기 있게 한번 여기서 같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번째 줄 하얀 조끼 입으신 분. 앉아서 질문 드리면 되나요? 네. 네, 먼저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저는 배우분들의 연기에 기대를 가지고 영화를 보러 왔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영화여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웰다잉, 그러니까 잘 죽는 것에 대해 영화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는 데는 느꼈습니다. 이제 그 방금 GV에서 말씀해주신 걸 생각해 보면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잘 죽는 것, 그러니까 가족들과 마지막 순간을 함께 보내고 죽을 수 있는 삶의 그러니까 어떤 마지막 마침표를 생각해 보면 극중 인물 중에는 태호가 가장 가까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결말이 되게 여러모로 의미심장한 걸 많이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감독님이 보시기에 이제 태호가 아닌 은심이와 금순이의 결말은 혹은 그들의 죽음은 잘 죽은 것이라고 보는지 감독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질문을 또 관객분께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 마지막 장면이 벼랑 끝에 선 두 분으로 끝났기 때문에 죽음을 상징하는 건 맞는데요. 저 역시도 이렇게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싫었어요. 끝까지 거부 반응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아직은 저도 젊고 그다음에 혹시나 진짜 또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두 분의 어떤 절벽 위에 선 심정과 영화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거울처럼 이런 모습은 우리가 좀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방향의 길일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해피엔드로 끝나면 보고 나면 마음은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좀 직시해야 될 문제는 조금 희석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 절벽 위에 선 두 분의 마지막 모습은 죽음이라는 표현보다는 죽음의 상징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첫 장면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남훈이 배우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놀라서 깨시는 어른들은 좀 그렇게 주무시거든요. 사실은 이미 죽어 있다는 표현을 스스로 쓰시잖아요. 시에서 이미 나는 죽어 있었는데 금순이 네가 다시 와서 태호도 만나서 다시 산 것 같았어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미 좀 그렇게 고립돼 있고 자식도 이기적이고 이런 상황에 있으면 아 이건 이미 죽은 삶이구나. 이게 죽은 거지. 뭐가 이렇게 꼭 물리적으로 죽어야 죽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산다는 건 그럼 뭐지? 역설적으로 이렇게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행복한 순간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좋은 삶이지.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예, 이렇게 영원히 살면 너무 좋겠지만 또 현실은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 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초점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제 네. 바람은 그랬어요. 네네. 웰다잉은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다시 환기하는 것이다. 네. 시인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선택에 대해서 네. 나는 그 꽃과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꽃과 나무들은 혼자서 태어나고 혼자서 죽더라고요. 그리고 반항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 편안하게 그냥 봄이 되면 벌써 수선화가 요만큼 나왔거든요. 벌써 나왔어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시들어 죽기도 하고 얼어 죽기도 하고 그냥 서로로 죽어요. 그냥 가요. 맞으면 1년치의 삶을 끝내는데 사람은 태어나고 죽는데 아주 요란스러워. 태어날 때도 막 울고 그리고 옆에서 막 사람들이 기뻐하거나 막 두려워하거나 네. 뭐 이렇게 이런 요란스럽게 죽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죽어야 되나. 그래서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내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 여기 왔는데 의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나는 집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 사람 나보다 먼저 가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보다 나이가 4살 후니까 나보다 4년 후에 따라오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저 사람도 문제가 그래. 그럴 때는 이 상호 의존도를 어떻게 할 건가. 네. 어제 그저께 저 태진아 쇼를 보고서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 태진아 사모님과 사실은 같이 네. 예, 나는 태진아가 그냥 그저 그런 가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내가 태진아 씨한테 미안하다. 네. 내가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바로 이런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네, 그 나태주 시인님의 어떤 그 평생의 동반자인 사모님께 지금 집사람이라고 호칭하신 관객석의 그분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질문을 좀 더 받아보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신 분은 네, 맨 앞줄.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네. 영화를 보면서 이제 주인공들이 웃는 장면에서도 제 눈에는 눈물이 흐르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었는데요. 이처럼 모순적인 이제 삶에 대한 환멸감과 그럼에도 이제 꿋꿋이 살아나가야 하는 이 청춘들에게 나태주 시인분께서 이제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천사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천사가 아니에요. 나하고 같이 사는 우리 집사람은 천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악마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대로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일 것을 믿고 그렇게 기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한테 가장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천국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옥도 아니에요. 헬조선 아닙니다. 그저 그런 거예요. 그냥 온갖 잡탕이고 그냥 꾸적지근하고 그냥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그렇게 그냥 가면 나는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도 나는 살아가는데 그래도 맑은 걸 보고 그래도 좋은 걸 보고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날마다 이 세상은 내가 맞이할 수 있는 내 생애 중에서도 첫날이고 새날이다. 나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그 첫날과 새날의 첫사람이고 새사람이다. 나같이 늙은 사람도 늘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첫사람이야. 새사람이야.
그러면 조금 네. 기운이 솟습니다. 와. 젊은 청춘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옥 같은 현실이 펼쳐지기도 하고 때로 굉장히 괴롭고 관계에 있어서 그런 순간들이 많은데 지금 시인님께서 하신 말씀은 박제해서 듣고 또 듣고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솔루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또 질문을 받아볼게요. 네. 저희 그러니까 굉장히 또 어린 관객분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또 어린 친구는 어떤 고민을 관객분은 하고 계신지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안녕하세요. 엄마가 그냥 따라오라고 해서 일단 따라왔는데 네, 결말이 안 좋다고 했긴 했지만 일단 영화는 재미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어떤 의미 같은 것을 많이 가르쳐주고 그런 좋은 것을 알려주는 좋은 영화였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거대한 주제를 지금 몇 살이세요, 관객분? 나이. 11살이에요. 네, 그 관객분은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네. 근데 저기 그 말 중에 결말이라는 말을 썼는데 네, 네. 그걸 본인 말이에요. 엄마가 결말이라고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와, 어떻게 결말이라는 말을 안 해? 그쵸, 요즘 어려운 단어요. 요즘 친구들은 진짜 11살. 놀랍다. 어? 근데 자꾸 보는 거예요. 진짜 어린 사람인가 맞나? 네, 말씀하세요. 질문 말씀해보세요. 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 어. 해주셔서 또 이렇게 저희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독님 먼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11살 친구분께서 선생님이네요, 정말. 죽음이란 무엇인가 직설적으로 딱 물어보고 싶으셨어요. 사실은 이 영화가 딱 한마디만 남기라면 그 질문인 것 같았거든요. 저도 친구와의 우정도 있고 가족과의 갈등과 사랑도 있고 뭐 희로애락을 다 담고자 했고 실제로 담겨 있지만 이 영화가 단 한마디로 줄이라면 뭐지? 라고 하면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물어보는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알고 싶어서 저도 이 오랜 시간을 공들여서 이 영화를 만드는 작업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최근에야 들었거든요. 만들어진 걸 저도 보고 만드는 과정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엄청 많이 고민은 한 것 같은데 정말 죄송스럽게도 제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죽음이란 이런 겁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에 조금 다른 답일 수는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제 생각은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결국 제 희망사항일 수도 있는데요. 아, 죽음이란 삶이구나. 어떻게 죽을지를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잘 살지를 고민하는 거랑 같은 말이구나. 내가 이미 죽은 다음에는 나는 일단은 천국에 가 있을 수도 있지만 내려다볼 수도 있지만 일단은 현재에서는 개입할 수도 없고 어떤 생각을 표현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잘 죽는 거는 그만큼 내가 더 잘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죽음이란 무엇인가의 답은 못 찾았지만 그걸 계속 좋은 의미로 우울해서가 아니라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하다 보면은 내가 조금 더 잘 살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이 더 자꾸 올라오니까 죽음을 생각할수록 내가 옆에서는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내 가족한테 내 친구한테 조금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좀 잘해줘야지.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맞는 말씀. 네, 네, 훌륭하십니다. 11살 관객분이 죽음을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지금 50이 넘으신 감독님도 아직 답을 못 찾았대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나도 네. 잘 모르겠어. 아, 지금도 네. 그런데 지금 그냥 몇 썰은 살이 풀을 수 돼- 있어요. 네, 그냥 이야기는 할 수 있다. 네, 그 감독님 말씀하신 얘기 중에 이제 메멘토 모리
네.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네. 톨스토이도 얘기할 때 인생의 화두가 성장인데 그 첫 번째가 자기와 소통이고 두 번째가 몰입이고 세 번째가 죽음을 기억하는 삶을 톨스토이도 얘기를 했고 로마 사람들도 메멘토 모리 너희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죽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걸 끝이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고 가신 분이 이어령 선생이에요. 이어령 선생은 끝이 있다는 것을 미리 딱 거기서 꼬리 지점을 꽂아놓고 그 안에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나는 내가 앞으로 지금 쓰고 있는 책에다 그 지금 바로 써야 될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인생의 스승 중에 나의 전반부의 스승은 헤르만 헤세고 후반부의 스승은 이어령 선생이다. 전혀 내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로 죽음을 가르쳐 준 분이다. 이어령 선생이. 그래서 이 죽음으로 해서 내가 잘 모르지만은 죽어봐야 알겠지만은 인생이 완성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인도 그냥 중간에 그냥 계속 시 쓰고 하는 사람은 아직 시인이 아니에요. 일단 딱 죽어야 시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아직은 나태주 시인은 아주 준 시인이야. 준 시인. 네, 준 시인으로. 예, 준 시인이고 네. 이제 죽어야 시인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죽으면 그때 사람들이 저 인간 그 골치 아픈 인간 죽었다면 시인 아닌 거고 저 인간 시인인데 안 됐다. 네. 그게 내 죽음이 나를 인생을 완성해주는 그렇다고 지금 죽자는 건 아니에요. 네. 좀 더 기다리고 싶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평가해 주기를 또 작가로서는 바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감독님도 그러면은 준 감독 아직 죽지 않으셨으니까 그건 아니고 김용- 여기는 늘 편편한 편다면 네. 완성이 되겠지요. 나만 네. 그래. 저희 너무 이제 거대한 질문을 해주신 관객분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질문은 여기서 저기 한 사람 받도록 있어. 여기 하고요. 한 사람. 아 저기 한 한 사람 사람 있어. 여기 마지막으로 까만 옷 그러면- 입은. 네네네 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기 질문했어요. 네. 그래도 질문을 하실래요?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가면 껄쩍지근해. 하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감독님에 대한 기억이 분홍신에서 머물러 있는데 오랜만에 이런 다른 네. 영화를 봐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시인님도 처음 뵈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짜 팬이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밀려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본이든 타이든 사회나 어디 가정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뭐 당장 봐도 키오스크가 보편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밀려나고 그리고 당장 나를 봐도 육아를 하고 결혼을 해서 미혼인 친구들에서 밀려나고 본의 아니게 타이 아니게 밀려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자괴감 혹은 비참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어이없음 같은 거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좀 더 잘 받아들이고 내가 잘 밀려날 수 있을지 그거를 좀 현명한 답을 조금 갈구하고자 합니다. 네. 네. 굉장히 생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오늘 질문들이 굉장히 다 쉽지 않네요. 네. 네, 저도 사실은 미처 생각을 조금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 영화에서 좀 갈등과 좀 고민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 되게 밀려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던 것 같아요. 이래저래. 네. 아파트 한 채 갖고 싶어서 엄마 집 팔고 싶었던 아들의 마음도 생각이 나고 프랜차이즈 해서 가족을 건사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겨서 프랜차이즈 한 푼도 못 건지는 분들도 생각나고 참 네. 살기 힘든 시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네. 악마는 없죠. 누구도 각자의 입장이 있을 뿐이죠. 네. 그런 데서 어떻게 자기 중심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우선은 그 좋은 세상은 그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세상은 그 약자라 그럴까, 밀려나는 사람이라 그럴까, 소외된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세상. 그래서
약자가 손해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고 그런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밀려나는 사람이 저렇게 많고 그렇다면 어느 한 구석이든지 그건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할 때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바랄 수도 없는 건데 많이 가진 사람, 많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똑똑한 사람, 앞서가는 사람들이 늘 뒤서서 오는 사람들을 신경 써서 봐야 되고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점에서 독일 그 총리 하다가 그만둔 메르켈 총리가 말한 그 말을 우리가 다 좀 서로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는 소수자, 약자의 편에 타인의 편에 그 눈길로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되었다. 그런 얘기인데 이 영화도 바로 그 소외된 사람의 편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풍경을 보여준 점에서 매우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희망을 놓지 말고 밀려났다 하더라도 거기서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애초부터 메이저 마이너는 없습니다. 마이너였다가 기회가 되면 메이저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너무 마이너를 너무 한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네요. 네, 뭐 오늘 지금 해주신 두 분께서 해주신 말씀이 정말 그 인생의 시 같기도 하고 삶의 철학 같기도 하다. 하나하나 답변이 그런 울림을 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영화와 반드시 이런 토크가 붙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토크를 하고 나서 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손수건에 써 있는 이 소품 그리고 영화에 처음 등장한 이 글씨가 나태주 시인님께서 쓰신 거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네. 그 이 소풍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어떤 나들이 그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정말 우리가 인생의 소풍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글씨가 저는 좀 이 봄날의 도시락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이렇게 맛있게 잘 싼 그런 그 도시락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영화 보시고 좋으셨던 분들은 많은 분들께 다시 또 이 영화 또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다시 보시면서 오늘 두 분께서 하신 말을 또 이렇게 말씀을 되새기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시인님께서 많이 받으시는 바람에 네, 마지막 이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는데 한 마디씩만 인사를 하시고 그러면 끝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임영웅 씨의 콘서트를 보러 왔거든요. 건행이라고 인사하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건강검진 계속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계시구나. 그리고 네. 정말 이게 필요하구나. 너무 깊이 공감했고요. 이 영화도 사실은 제일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스스로 다시 돌아봐도 어떤 어려운 상황 또 마지막 벼랑 끝에 서는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별로 할 말씀 없고요. 오늘 만남에서 참 좋았습니다.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라도 이 마지막 이 순간이 가장 소중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오늘 하루 그거를 잘 아끼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나태주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기억을 이름을 하지는 얼굴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서로가 선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평론가 선생도 선물이고 못 알아봐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유명한 감독님도 선물이고 네. 저도 늙었지만은 선물이 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네. 이렇게 선물 같은 시간 이렇게 그 귀한 걸음 해주신 나태주 시인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